네,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의제를 12개 정도로 가닥 잡고 다음 주 실무 담판에서 본격 조율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잘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중 나온 언급입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and with President Moon and we're doing great things and North Korea is coming along. 전날 국경장벽 관련 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데 이은 낙관론입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의 4개 합의 사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등 1차 정상회담 합의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의제에 합의했다며 12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12개 이상의 문제란 1차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세분화해 이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풍계리 동창리 사찰 검증, 이에 상응하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경제지원 등이 의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는 다음 주 재개될 실무 접촉에서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와 상응조치 조합 맞추기에 나섭니다. 2차 핵담판 의제에는 가닥을 잡은 북한과 미국. 다음 주 협상에서 정상회담까지 열흘 정도 남은 빠듯한 시간을 두고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차 방중 때처럼 베트남에서도 경제 시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주변 산업도시와 함께 관광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유명 관광지 하룽베이를 둘러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120여 킬로미터를 달리면 산업도시 하이퐁이 나옵니다.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회사를 세워 성공했고 개혁 개방 이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둘러볼 만한 곳입니다. 외자 유치의 1등 공신으로 대북 제재 완화 이후 북한의 경제 발전 구상과도 맞습니다. 이 밖에 하노이 외곽 산업단지 가운데 한 곳을 둘러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 곳도 많아 이 가운데 하나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하이퐁에서 해변을 따라 50km 정도 더 달리면 관광명소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세계 유네스코 자연공원에 등재됐고 지금은 매년 3,400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리용호 외무상도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염두에 두고 미리 동선을 점검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곳에 들러 관광특구 모델을 직접 살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베트남이 유엔의 북한 대표단의 하노이 방문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유엔 소식통은 베트남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유엔의 대북제재관장위원회에 요청했다며 18일까지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이 제재 면제를 요구한 대상은 북한 대표단원 전체로 국제기구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국 시각 12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까지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의를 통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다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김명태 사무총장은 사안이 중에서 윤리위가 오늘 안에 결론을 낼지 불투명하다며 윤리위가 오늘 결정을 내리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5.18 망언 3인방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새 의원이 파문이 확산되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조차 어이가 없다며 북한군 개입 규명, 가짜 유공자라는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거짓 선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5.18 유공자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연 최고위원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국가 차원에서 6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증가폭은 지난해 8월에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작고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지난 201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수출 감소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한 데다가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이 33만 4천 명에 달했던 기저효과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2010년 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취업자 증가폭이 2달째 10,000명대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일자리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일자리도 기존 계획보다 2,000명 더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아직까지 고용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 부분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초에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규모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만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의 필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부터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이 불만을 토로한 구체적인 언급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 공소장 분석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먼저 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법원 행정처뿐 아니라 각급 법원장까지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장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인사관리 상황 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엔 각 법원의 소속 판사들 가운데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낸 판사들을 골라내 적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 그러니까 인사 비밀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사법부 전국 법원장이 동원이 된 셈인데요.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법원장들이 제출한 이런 판사 명단은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무리야기 법관으로 불리는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 인사 때 작성됐는데 이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에서 시작해
많게는 2016년 12명에 달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경우 5년 연속으로 이 명단에 포함됐는데 나중에 법원행정처가 나서 김 부장판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거짓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교 학생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법행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부분도 공소장에 나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사건 관련입니다. 지난 2013년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송무 담당 한상호 변호사를 직접 만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김능환 대법관이 기증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 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대리인만을 직접 만나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한 앞선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대법원장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전달한 겁니다. 네. 이 김앤장 측의 판결 관련 입장을 전달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까? 네,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를 적어도 4차례 이상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만나 소송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당시는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미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관련 의견서를 내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무실로 찾아온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가 이번엔 잘 하겠지요라고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답을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김앤장 측에 확인해준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네, 끝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에 현직 대법관도 포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전현직 판사들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이라고 기록했는데요.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강영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히는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연루돼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왕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골이 깊은 한일 관계에 앞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자, 먼저 이 문 의장의 그 발언, 정확한 발언 내용과 일본의 첫 반응,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문희상 의장의 발언은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인터뷰 당시 음성 15초 정도를 몇 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의장은 그 음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얼마 뒤면 퇴임한다고 하시니까 그분은 전범의 주범의 아드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 할머니 한번 손잡고 정말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그냥 다 풀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음성에는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하면 현재 아키히토 일왕이 전쟁 범죄의 주범, 즉 히로히토 일왕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퇴위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분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사과하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일본에는 9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부터 조금씩 보도되기 시작해서 일요일인 1일, 10일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고노다로 외무상이 일본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그 반응을 내놨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제대로 알고 발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위안부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왜 일왕이 또 사과해야 하느냐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10일인 일요일에 고노 외무상이 일본 첫 반응을 내놨지만 다음 날인 월요일은 일본 건국기념일로 공휴일이어서 일본 정부의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가 열리면서 일본 정부의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문희장 발언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외교 경로를 통해서 극히 유감이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 경로를 통해 발언에 대해 사죄할 것과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국회에 출석한 고노 외무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무례한 발언이라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등 일본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 일본 측이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희장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의장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문희장은 평소 지론으로 10년 전부터 얘기해온 것이며 근본적 해법에 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딱 하나로 진정 어린 사과라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오래 끄니냐에 내 말에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합의서가 수십 개가 있으면 뭐하느냐면서 피해자의 마지막 용서가 나올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격한 반응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문 의장은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지 더군다나 관방장관이 나서더니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이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타계한 김복동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일본을 상징하는 최고의 사람인 아베 총리가 사과한다는 엽서 하나라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베 총리가 털끝만큼도 그럴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을 보니 이렇게 가서는 마무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일왕에게 사죄를 요구한 데 대해서 놀랍다, 무례하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왕은 일본에서는 어떤 위치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일왕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최고 권력자 겸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다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국이 된 뒤,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당시 제정된 헌법을 통해서 실권을 잃게 됐습니다. 일본 헌법은 현재 일왕의 지위에 대해서 일본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등의 공포, 강요 임명 등의 국정 업무를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정리해보자면 일왕은 실권은 갖지 않고 내각이 하는 일을 일부에 한해서 형식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현재 일왕이 제2기간 중에 전쟁 범죄와 관련돼 있지 않고 현재 일왕이 전쟁 범죄와는 관련이 돼 있지 않고 또 정치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죄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일왕 사죄 발언 논란 그 전에도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자, 이 문제도 앞으로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한일 간에는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또 독도 망언 등은 항상 내재한 것이고요. 지난 10월 말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고 또 연말에 동해상에서 일어난 우리 군함과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공방과 위협 비행 문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왕 사죄 발언으로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그 발언의 정당성을 떠나 경색된 한일 관계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왕은 일본 국민에게 큰 어른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게 보통인데 일본 정부나 일본 보수 언론에서 큰 어른을 한국이 건드렸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의 반성을 언급한 뒤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문 의장의 이번에 일왕 사죄 발언이 앞으로 양국 관계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과 성범죄, 경찰관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제기된 의혹들에 혐의점이 있는지 살피는 내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조만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버닝썬의 회계장부를 확보해서 임직원과 경찰관 사이의 통화나 계좌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클럽과 연관된 112 신고 내용을 전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교육부가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생 단체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학의 협조를 요청하고 내일부터 10개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이 주관해 하루 안에 마치도록 하고 이틀 넘게 진행할 경우에는 대학 관계자가 지도 감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을 다소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쳐서 내일부터 열리는 두 나라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강요회에서 다음 달 1일로 정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다소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we're close to a deal where we think we can make a real deal and it's going to get done, I could see myself letting that slide for a little while.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실무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타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We have our people over there now. I just got a report. Things are going well with China. China wants to make a deal very badly. I want it to be a real deal, not just a deal that makes, cosmetically looks good for a year. 제프리 게릿이 미 무역 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차관급 협상단은 지난 11일부터 중국 측과 사흘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무역 불균형, 기술 이전, 관세 비관세 장벽 등 미국 측의 중국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급 협상에 이어 류어 중국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이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It's great to be here back in Beijing. We're looking forward to several important days of talks.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 연장과 합의 가능성 언급은 미중 고위급 협상이 대립점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에 대해서 어제 사과한 데 대해서 이어서 오늘은 자체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사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국당이 당 윤리위를 열어서 자체 징계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뭐 경선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마냥 미룰 수는 없고 오늘 내일 안에 결론이 날까요? 아마 오늘 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 어제 네. 우리 김병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네. 그 급히 소집해서 오늘 회부를 했거든요. 아마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이 날 것이다. 어느 정도 수의 결정이 날까요? 뭐 그거는 저는 이제 국회 윤리위 위원장이고 당 윤리위 때 예.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미루 짐작할 수는 없겠고요. 뭐 합당한 결론을 내리겠죠. 예. 어제 한국당 비대위원장이요. 예. 역사 해석이나 견해 차이의 수준을 넘어선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선 긋고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어제 이것이 한국당이 이제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네. 네. 예. 평가를 좀 해주시면요.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표시죠. 대표인데 어제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띄는 대목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 사회 발전, 우리 한국 사회 발전을 이룬 그런 민주화 운동으로서 평가한다. 또 하나는 그 3명의 의원들 또 뭐 지만원 씨 이런 발언들은 헌법적 가치의 위배고 법치주의의 위배다. 네. 예, 그 대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이제 박명재 의원님이 이제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시고 당내 윤리특위 자유한국당 윤리특위위원장은 아마 검사 출신의 분이 지금 윤리위원장일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내일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제까지는 이 김병준 위원장의 반헌법적 가치, 법치주의 위배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제명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제명이 되면 무소속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굳이 그것을 옹호할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의 심사가 가능하고 결국은 국회 제명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진단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네. 국민들의 65%가 제명이 마땅하다라는 압도적인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예. 자유한국당에 지지하시는 분 또 예.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오히려 제명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명하기까지는 어려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평가를 해봅니다. 그 당 자체 네. 그 윤리위에서는 제명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당 윤리위의 이 결정과 별도로 어제 여야 사당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사당의 입장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시죠. 반드시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벌이는 이러한 추태는 반드시 민의의 정당이 국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여야 사당의 이 공조가 윤리특위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국회 내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5.18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언론, 출판, 또는 뭐 공연, 뭐 이런 내용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다가 공공의 장소에서라는 말을 일부 포함시켜야 된다. 이번에 그 공청회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한국당 자체적으로는 제명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여야 사당은 제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앞서 이제 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제 저희 전화 연결을 했을 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논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야 간사들은 언제 만나게 되십니까? 사실은 이번 우리 자유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관련 그 발언이 있기 전에 이와 별개로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예. 어쨌든 뭐 이번에 또 새로운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 사당은 그 제명까지 추진을 하겠다 강력한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통과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나머지 민주당, 정의당, 또 이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공조를 해서 낸 소위 제명 결의안 그 윤리특위 그 징계안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께서 그렇게 강하게 발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당 의원들이 얘기니까 관여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 얘기 뭐 참 수주 동안 큰 이슈가 됐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거의 매일같이 논평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맞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오늘 내일
자유한국당 내부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데 그 현재 전당대회 국면에서 황교안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또 김진태 후보는 이제 이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는데 제가 한 수개월 동안 소위 태극기 부대들이 대거 복당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소위 책임당원이라 해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표심을 지금 후보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쉽게 제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김진태 의원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굳이 그 시점에 그 광주의 자유한국당 그 시당을 방문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격렬한 항의를 속에서도 또 유공자 명단을 발표해라, 공개하라라는 또 소위 말해서 골 지르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 광주에 내려간 화면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돌발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20대 국회에 들어서 근데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의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윤리특위위원장이시니까요. 아까 우리 박범계 의원 얘기하셨는데 당의 징계 수위하고 또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제명까지 가려면 이 국회의 신분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국회의 이 징계는 이게 최종심입니다. 사법부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제 국회의장이 접수를 했어요. 해가지고 3일 이내 우리 윤리특위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아직 안 넘어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외국 계시니까 뭐 전자기술에서 넘어오겠죠. 넘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 안건을 갖다가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회부가 돼 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이 징계함이 마땅하다 하게 되면은 국회 윤리 자문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소속으로 민간인 8명 구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 회부해서 의견을 갖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게 징계 대상이 된다 하고 징계 종류까지 명시해서 저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윤리특위를 갖다가 소집해 가지고 상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징계 소위가 있습니다. 역시 여야 8명으로 구성된 징계 소위에 회부를 해 가지고 징계 소위에서 결정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우리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다음에 국회의장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다른 이 제명이 아닌 이 경고가 있고 사과가 있고 당권 출석 정지 30일 이내에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일반 안건 처리와 같이 과반수 출석, 그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요. 제명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적위원 3분의 2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까지 갈 것인가 안 갈지 하는 문제는 뭐 이거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고요.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여야 간에서 그 보는 관점이 좀 되게 이 국회 징계 도는 안들이 되게 이 정치적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 입장차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에 들어와서 지금 징계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5.18 관련 발언권은 이게 정치적 사안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뭐 궁금증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제명 안건이 올라가기까지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 올라간다 했을 때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통과가 되려면 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15표 정도. 15표 정도 가능할까요? 올라가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한 120석 조금 못 되죠? 119석인가요? 119석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이슈가 다른 이슈도 아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슈입니다. 1980년에 군사 쿠데타에 맞서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목숨을 바쳐 지킨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산물이거든요. 그것과 둘러서 아직도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진상규명을 원하는 온 국민적 염원이 있고 특히 광주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마디로 말 그대로 진짜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건드린 이유도 대단히 불순한 동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즈음에서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랬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만원 씨의 저 망언 망발은 오랜 동안 이루어졌던 일인데 굳이 이 시점에 국회가 국민이 낸 세금을 동원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켜왔고 그 정신을 또 이어오고 또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의 싸움인데 저는 그분들 정말 녹록치 않은 분들이거든요.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지킨 분 못지않게 수십 년간 이 이슈를 정말 지켜온 분들인데 저는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그 뭐 열성 지지하는 뭐 한 20%대 남짓의 예. 그분들 가지고는 집권하지 못하는 거예요. 총선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중도에도 중도 좌가 있고 중도 우가 있는데 온건한 중도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65%가 지금 제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동의할 의원들이 계신다고 봅니다. 예. 지금 5.18 관련 발언들이 최근에 나온 것이 어떤 그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 앞서 계속 이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사실 윤리특위 위원장 입장으로 남았거든요. 네. 뭐 당의 사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윤리특위 위원장이시기도 하지만 한국당 의원이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뭐 한 20명이 동조할 것이다 하는 그건 뭐 의원들 판단에 예. 맡길 것이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어제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이걸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어제 세 사람의 의원들 갖다가 이렇게 빨리 징계위원 해본 것은 헌법적 가치, 그 법치주의를 갖다가 이게 무시한 것이다. 그래서 네. 징계를 올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어떤 의원들은 유공자들을 갖다가 좀 밝히라 하는 네. 얘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행자부 장관을 하고 대한민국의 상훈 기록부를 관리합니다. 그게 뭐 각종 이 정부가 포상하게 되면은 그 포상자 명단이 상훈 포털에 다 떠 있습니다. 이미 수리하기 직전에도 대상자를 올려놓고 문제가 있는 사람 제기하라 그러고 준 사람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주와 민주화 네. 운동이 영광스러운 그런 유공자라면은 이걸 갖다가 좀 밝히는 것은 혹시 빠진 사람도 넣을 수도 있고 잘못된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아마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원회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쟁점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예.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오늘 망언 규탄 긴급 토론회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왜곡 발언 처벌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도 논의를 합니까?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고요. 예. 뭐 법에 지금 입법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은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학살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그런 정신과 그런 가치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노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집단 학살이라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입니다.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헌법적 가치예요. 몇 명이 돌아가셨나? 제가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다니던 대학 시절은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대학 생활을 회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뭐 수천 명에서부터 수백 명에 이르는 그러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규명이 안 됐어요. 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일종의 학살을 당한 것이거든요. 일종의 저는 이것도 국제적인 규범에서 허용되는 제노사이드의 일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공소시효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토론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시작된 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쟁은 더 뜨거워질 겁니다. 앞으로 논쟁은 더 뜨거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발의가 여러 차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번번이 이제 좌절이 됐었거든요. 그 19대 국회 때 우리 당의 손인춘 의원이 우길기 사용 금지 뭐 이런 그 법을 내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 데서 그냥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 5.18도 역사적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후세 사람들의 재해석과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 동학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동학난으로 규정이 됐다가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으로 성화됐다가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또 이렇게 바뀐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게 아니고 예. 그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재평가하고 재해석하는 거 이건 저희들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금지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5.18 그 모독 발언 관련해서 당사자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후 발언들도 사과는 했지만 이제 사과인가 사과로 볼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좀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유공자를 좀 걸러내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한국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재 의원님이 안행부 장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네. 정식 명칭은 행정자치부 행자부 장관이에요. 예. 참여정부 때. 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법적으로요. 예.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런데 저는 법을 떠나서 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공자 공개의 문제는 저는 5.18 진상규명의 방해 저는 그 책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5.18의 진상규명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뭔 걸까요? 피해자분들이 나서는 것, 가해자분들이 나서는 것, 가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양심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심 고백이 되면 그분들이 유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평가들을 다 감수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공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공익제보자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역사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 있을 수 없는 국가적 범죄의 피해자 쪽 분들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공개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그분들을 비난하는 일단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보호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그건 맞지 않는 지금 주장이다. 다른 유공자들도 있는데 네. 그 명단이 공개된 선례가 혹시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주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좀 얘기. 지금 박범계 의원이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판을 통해 가지고 판례가 있다. 판례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판례가 아니고 그 5.18 유공자를 갖다가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 사적 침해 이런 게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요. 지금 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모든 사람의 명단이 이제 공개가 돼 있거든요. 되기 때문에 물론 낮게 부정적으로 뭐 폄훼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야말로 유공자가 다운 대우를 받고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또 빠진 사람은 들어가고 잘못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우리 상권법에 또 보게 되면은 허위 공정이 나중에 탄로나게 되면 삭탈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무슨 나는 이 공개가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저 판결의 이제 취지를 따라 가지고 사생활 보호 측면 그 지장이 없다면은 가지 원천적으로 이걸 갖다 봉사한다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국가유공자의 명단을 또 다 공개하는 이렇게 확대될 우리가 수도 다 나와 있고요.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 포털에 다 볼 수가 뭐 있습니다. 취급을 하셨으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데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판결이 나오려면 법의 정신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지 법 없이 어떻게 판결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해석의 문제는 결국은 저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를 따라 가지고 판결한 것이죠. 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와,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대체로는 피해자 유족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것을 국가적인 기념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죠. 5.18이라는 그 단어는 한 시대, 독립이란 단어는 보수든 진보든 우리 민족에게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단어였습니다. 5.18이라는 단어는 1980년부터 상당 기간 동안 금기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적인 색채, 지역 감정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왜곡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와 저는 같이 볼 개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더군다나 진상규명이 아직 안 끝났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상규명이 시작된 마당에 그 말씀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이 공개가 옳다 그러다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공개해서 좋은 측면이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있고 제가 또 예. 윤리특위원장이 여기서 또 이 얘기를 깊이 하게 되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법원 판례로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런 논란 속에서도 논란의 당사자죠. 김진태 의원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관련해서 제명 비슷하게 여러 얘기 나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입장문 말고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저는 허수로 돼 있는. 자,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많이 비춰주지 않더니 이제는 또 강제로 언론에 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원래 계획됐던 일정입니다. 원래 제가 뭐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부정하는 발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께 사과하고 조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신가요? 그거는 뭐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참석해서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고 그거를 왜 안 찾았어요? 이용하지 말아야죠. 출입하는 데 있어서 앞에 좀 비켜주세요. 자, 저 앞에 서 계신 분들도 좀 앉아주시고 뒤에부터 우선하고 진짜 안 됩니다. 저기 진짜들이 아니니까. 저기 이신분도 뒤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기 누군지 확인해 가셔야 저쪽 방문한다. 차량 준비돼 있습니다. 차량. 예, 회장님. 지금 차량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나갑시다. 천천히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갑니다. 천천히. 아니, 길을 밀지 좀 마. 좀. 네, 오케이. 자,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다칩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어디에? 어디 있어? 야, 이게 여러분들 앞장서. 앞에 조심하세요. 여기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최대한 예의를 지켜. 어디냐고 차가. 속도 한번 주시죠. 아니 기자들이 왜 이래 기자들이. 원래 일정 때문에 이제 광주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김진태 의원이 내가 강제로 언론에 노출됐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노출을 원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평소에 자기의 정치적 신념, 소신이 강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저는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분의 저런 행동들이 또 선거를 갖다 앞두고 있으니까 더욱더 깊이 부각이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다. 있고. 김진태 의원이 그런데 바쁘십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청와대 앞으로 가셨더라고요. 1인 시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고 있는 피켓을 보니까 여론조작, 대선 무효, 문재인 대통령, 김정준 여사 특검하라 이런 피켓을 두고 지금 시위 중이시거든요. 네, 뭐 충분히 저 양반 머릿속에 그려질 법한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적인 발언, 지만원 씨의 소위 북한군 게릴라 600명 이것은 어디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태극기 부대에 자주 나가셔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들인데 뻔히 다 알면서 어떤 발언을 할 줄 알면서 저 제목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예요. 저 위에 5.18 진상규명을 빨간색으로만 안 했어도
마치 민주당이 주관하는 행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 보십시오. 지만원 박사, 500만 야전군 의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발언을 할 줄 알고 모신 거예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저 행사에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면책이 될 수가 전 없다고 보여지고, 당연히 이걸로 지금 궁지에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궁지에 물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광주시당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갔는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공통적인 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드루킹 지금 그 재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하는 거. 네. 저런 일반 이슈, 자유한국당에 관한 저런 일반 이슈를 가지고 지금 청와대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 작전을 지금 저는 하는 거라고 봅니다. 양동 작전을 하는 것이다. 이 김진태 의원이 우리 그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 드루킹과 관련돼서 문재인, 김정숙 여사님 특검을 갖다가 관철시키던 게 본인이 주장이었습니다. 아마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에 출마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 윤리위 결정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여기서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자격 정지, 그다음에 제명 두 가지 케이스에 이제 만약에 그게 그렇게 이제 된다면은 이제 출마할 수가 없죠.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완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 수미일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요. 그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자유한국당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 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징계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도 지금 이제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김병준 대표의 말씀으로만 놓고 보면 제명감입니다. 그렇잖아요. 반헌법적 가치, 법치주의 위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헌법 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섰다. 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제명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여론조사인데요. 65%에 가까운 국민들이 제명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명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뭐 당원권 정지 이상 지금 결정이 내려지면은 당대표 선거는 조금 더 보태게 되면요. 우리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하고 우리 당의 징계 종류 좀 다릅니다.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제일 나중에 경고, 그다음에 제일 강한 게 제명, 그다음에 탈당 권유가 있습니다. 탈당 권유. 그리고 또 하나가 당원권 정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해당되게 된다면 당 대표로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일 빠르면 이제 오늘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당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는 당대표 후보가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몰랐는데 당 대표 경선 이 비용은 후보들이 내는 기타금으로 치러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타금을 기본으로 합니다. 당 대표 후보가 1억,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5천만 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방송 그리고 이제 체육관 빌려가지고 이제 행사 치르고 하는 경비가 상당히 들거든요. 그러면 이 후보가 주면 기타금 내는 것도 줄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변함이 없고 저도 뭐 당 사무총장을 해가지고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만. 뭐 많이 출마하면 좋죠, 사실. 흥행도 되고 관심도 끌고 또 이런 경비 조달도 쉽고 한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이미 기타금은 냈을 텐데 물론입니다. 만약에 어제 오늘 등록과 동시에 내게 됩니다. 그렇죠. 자격이 박탈되게 되면은 이거 기타금은 못 돌려받습니까? 그건 아마 본인의 기책사유로 못 돌려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오늘 그 결정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 대표 경선 얘기를 했으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미 박정희 생가를 9일날 방문을 했었는데요. 권한대행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특검 연장을 불허했다.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큰 논란거리죠. 지금 이제 어찌됐든 박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극기 부대가 대거 복당을 함으로써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표심이 어느 쪽을 향할 거냐. 근데 보니까 김진태 의원이 지금 이제 저 사고를 친 건데 과연 이번 전당대회를 끝까지 완주하게끔 자유한국당이 내버려 둘 거냐 아니냐에 이제 관건이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국민들이 수사가 부족하니까 특검 기간을 연장. 보통은 예전에
11번 특검에서 거의 다 수사기간 연장이 거의 뭐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수사기간 연장이 다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돕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의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것을 일종의 자백한 셈이 됐으니까 참 모양이 안 좋죠. 예. 결국 박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친박 향한 메시지라고 하지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이거든요. 뭐 얘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그런데 네. 언론 보도를 보게 되고 또 예. 황교안 전 총리께서 해명을 했어요. 예. 이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수사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또 본인이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액면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고 싶은데. 근데 처음에 했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이렇게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그건 내가 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해명을 분명히 그렇게 했더라고요. 수사를 다 했다라는 게 어폐가 있는 게 물론 평생 수사에 종사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수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당시 특검 수사 기록을 보지도 않으셨고 중요한 것은 박영수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해달라. 수사 네.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 거니까 네. 아마 그런 면이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 경선은 지금 3파전 혹은 2파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27일 날 예정대로 열리니까 결과를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주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곧 3.1절이 다가오는데요. 법무부에서 3.1절 특사 준비를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번 특사에 누가 포함되느냐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차윤주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큰 만큼 규모도 대상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일단 뇌물, 알선수재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국민통합 차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시위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정치인 사면 여부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 가능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그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이제 결정될 텐데요. 강정마을 시위라든가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분들, 예. 병역 확정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 결정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 일가에서 언급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 현재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거죠? 형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별 사면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한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들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지사, 이석기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 어떤 인물을 사면할지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앞서 이제 들어보셨는데 오늘 2월 13일이거든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 후임에도 오르고 법사위에 또 간사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포함됩니까? 참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2003년에 이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하면서 이 사면을 실무를 담당해 봤는데 네. 지금 13, 14일 정도 남겨놓은 거거든요. 26일 내각에서 국무회에서 의결을 하려면 그러면 지금쯤에 명단은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직 명단까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명단의 상당 부분은 지금 나와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사면에 관한 특별 사면에 관한 기본 원칙은 5대 아까 앵커분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관련된 5대 범죄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고 그랬을 때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완강히 반대합니다. 완강히 반대한다. 기준을 정확히 정해놓고 그래서 청와대는 아무래도 이제 정무적인 여러 요구들이 많이 있죠. 여야를 다 포함하면 사면만 가면 여야가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번 특사에서는 저는 조금 신중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신중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가능성. 야당 의원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특사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지만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이 코드 특사, 보훈 특사, 이념 특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2017년에 12월에 그 첫 특사가 그 민생사법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또 환영할 만합니다. 코드 특사, 이념 특사 하지 말아달라 이런. 보훈 특사. 보훈 특사 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 주자들 가운데서 당권 주자들 가운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건 안 된다 선을 딱 그은 상황인데요. 우리 뭐 당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시기상조고 지금 논의할 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정치인 특사는 여야가 공히 어떤 기준에 딱 합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명확히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법무부의 기준이 명확히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 안에 드는 범위 내에서 여야가 공히 원할 때 이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 보훈 특사 이렇게 지금 중요하신 보직을 갖고 계신 우리 박명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신중론에 말씀드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재판을 받는 건 물론이지만은 지금 이미 확정된 범죄가 있습니다. 징역 2년을 받은. 그래서 그 부분을 사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상상의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확정된 범죄가 이미 있고 하루도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 지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이해하시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 당에서도 짧게요. 뭐 공감은 합니다만 그 공식적 견해는 아니고요. 공식적 견해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윤창호 씨를 치어서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이전 사건과 비교를 하면 중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나온 오늘 판결은 앞서 말씀하셨던 징역 6년형입니다.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형 사이인데 더 엄하게 죄를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박모 씨가 술을 마시고 자제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고 가해자 박 씨 측은 발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나기까지 과정을 보면 음주운전이 이번 사고의 명백한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운전 중에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어눌한 말투로 대화를 나눴고 중앙선 침범과 급과속 등도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4%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모 씨를 치었습니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윤 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 씨가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런 공분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선고에 앞서 유가족에게 기록을 살피니 윤창호 씨가 따뜻한 성품과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 많은 아들이자 친구, 스승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인이 꿈꾼 세상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겠다는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윤 씨 아버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 유감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은 여론 수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제명과 입법 공조에 나서면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5월 단체를 만나기도 하고요. 당 차원에서 징계 수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곧 5.18 단체 회원들 만난다고요? 네, 어제 소속 의원들의 망언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잠시 뒤 오후 2시쯤 5.18 단체와 만납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번 파문에 대해 사과하고 엄정한 처리를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부터 한국당 윤리위는 회의를 열고 파문의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사무총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오늘 중 결론을 낼지 안 낼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이 나더라도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발표할 수 있다면서 추가 회의를 하더라도 늦어도 내일은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제명, 탈당 권유까지 4종류입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이 정지돼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3시에 새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을 규탄하는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해서 북한군 개입설 같은 5.18 민주화운동 허위 날조 정보를 유포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도 새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조차 어이가 없다면서 북한군 개입 규명과 가짜 유공자라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단체를 국회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던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는 거짓 선동으로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박명재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당적과 상관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윤리특위를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음 주쯤 여야 간사와 만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한국이 전화 몇 통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 더 내기로 동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toward their defense. $500 million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I said, why didn't you do this before? They said nobody asked. So it's got to go up. It's got to go up.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쓰는 비용은 1년에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 왔다면서 미국은 그것보다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몇 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and we have to do better than that. So they've agreed to pay $500 million more, and over the years it'll start going up.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국과 미국이 올해 분담금에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이 착오인지 자신의 성과 과시용인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면 상반기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추가로 인상된다는 것을 너무 기정사실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서면 합의로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상 필요성을 양쪽이 검토한 뒤 합의에 따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증가폭은 지난해 8월에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작고 1년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지난 201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수출 감소 등의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한 데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이 33만 4천 명에 달했던 기저효과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010년의 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4개항의 합의를 거론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는 우리가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각 조항의 진전과 관련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또 핵 협상이 진행되어 온 작년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필립 데이비슨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또 이 같은 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도 역시 북핵을 꼽았습니다.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past year.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immediate challenge. I am optimistic about the upcoming U.S.-North Korea summit later this month as we work toward identifying the path to final,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또 북한이 작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서 최대 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더 생산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을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 등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무기급 플루토늄 5에서 8kg, 고농축 우라늄 약 150kg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최대 7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어서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수는 최대 37개에 달할 수 있다고 해커 박사는 밝혔습니다. 해커 박사는 다만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2017년 말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서 이전보다 핵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낙관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해 10월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 연문설이 SNS를 타고 돌았습니다. 나영석 PD는 이 일로 회사에서 퇴사까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당사자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경찰에 고소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상황 다시 들어보시죠.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어제였죠. 참다 못한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 모두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정유미 씨의 소속사는 루머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수집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허위 사실을 SNS로 유포한 당사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처음 이 글들을 작성한 사람은 방송작가인 30살 이모 씨, 또 출판사 프리랜서 작가인 29살 정모 씨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알고 지내던 방송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흥미거리로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경찰의 추적 과정에서 이른바 지라시가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는 전파 과정이 드러난 점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라는 형태로 전송된 메시지는 순식간에 사람과 사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출판사 프리랜서 작가 정 씨의 메시지는 3명을 거쳐 IT 업체 회사원 A 씨에게 전달이 됐고요. A 씨는 이를 지라시 형태로 바꿔서 회사 동료에게 전송, 결국 50단계에 걸쳐 기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전달됐습니다. 방송 작가인 이모 씨의 메시지는 무려 70단계를 거쳐서 단 3일 만에 오픈 채팅방에 도달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전송한 소문이 받은 글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1대1 채팅으로 보낸 메시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자체는 중요한 것은 1대1로 한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건데 이 여러 사람이 없고 1대1로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공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처벌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애가 전에 그 프로야구 선수가 2016년도에 치어리더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 한 명의 친구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걸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1대1 채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9살 정 씨 등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누른 전송 버튼 하나에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허위 사실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80대) 고령 변비 환자가 엉뚱하게도 혈압약을 처방받고 2달간 복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혈압도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름과 생일이 같은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81살 엄기석 씨는 변비 증상이 심해지면 집 근처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약을 받아 2달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낫기는커녕 오히려 기력이 떨어져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체중은 2달 동안 8kg이 줄었고 120에서 80이던 정상 혈압은 82에서 60으로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꾸 사람이 은근히 그냥 은근살짝으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그래도 이거 먹으면 죄 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이상한 약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냐고. 늘 이렇게 다녔었는 병원이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엄 씨가 처방받은 건 변비약이 아니라 고혈압약과 당뇨약. 이름과 생일이 같은 57년생 다른 환자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엄 씨가 약을 받은 날 하필 병원 전산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기존의 처방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골 약국을 찾아가 예전 처방전을 달라고 했는데 약국 직원이 동명이인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준 겁니다. 정확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히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이까지 모든 환자를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엄 씨가 변비 환자인지 고혈압 환자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약국에서 떼온 처방전만 의존했기 때문인데 엄 씨에게 제대로 증상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산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 환자에 대한 히스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만을 토대로 그 진료에 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원하는 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뤄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 씨는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미국이 동유럽 국가를 상대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연일 압박을 가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친중 동맹국들의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미국의 캠페인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동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의 70%를 화웨이 제품이 장악하고 있는 헝가리에게 중국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한 데 이어 슬로바키아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our friends and allies, our NATO partners, those who are inside of the EU, we want to make sure they're aware of those risks, and that's our task. Our task is to. 미국은 화웨이가 동유럽 국가들을 발판 삼아 유럽연합 내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걱정하는 동유럽 국가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헝가리 외무장관은 미국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Who are their major contractors? A German and a British company. So when it comes to China, I think hypocrisy should be left finally behind. 중국도 미국이 동맹국들을 향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라면서 강력 반응했습니다. 美方的所作所为既不公正也不道德，完全没有一个大国应有的作为和风度。 이 같은 중국의 강력 반발과 동유럽 국가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따라 화웨이 장비 배제를 설득 중인 미국의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그제 70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 급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안전대책으로 꼽히는 고령자 면허자진 반납제도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경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74살 할머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10,000여 건에서 2017년 26,000여 건으로 연평균 11.3%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노인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건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영국 여왕의 남편인 98살 필립 공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 면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한 2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정부는 최근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 검사를 자주 한다 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들을 모두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이 운전하지 않겠다며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해 매년 30만 건 이상의 반납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어서 상당수 지자체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면허 반납 실적은 2017년까지 연간 5,000건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도로 조명을 늘리거나 도로 표지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 환경 정비도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 운전자 사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국내외 관련 대책 기획취재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 들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환기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고령 운전자 문제를 환기시켰던 사건은 영국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의 교통사고입니다. 지난달 98살의 필립공은 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서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필립공은 햇빛에 눈이 부셔서 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문제는 사고를 낸 지 단 이틀 만에 다시 안전띠도 매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비난이 일자 필립공은 결국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그제 전남 구례군에서 74살 할머니가 몰던 경차가 이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96살 노인이 몰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가속기를 강하게 밟아서 30대를 치어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아찔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림 보시죠. 앞서 지난해 10월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관 IC 부근에선 이렇게 70대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는 아찔한 장면이 고스란히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노련한 운전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고령 운전자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더라도 이 나이가 들면은 시력이 떨어지는 것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인 운전자는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이른바 동체 시력이 감소하고 야간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시력 회복에 드는 시간이 일반인의 9.5배에 달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일반인의 2배라서 이 제동 거리도 그만큼 2배로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령자가 일으키는 대형 사고를 보면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오히려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밟는 경우가 많았고 차로를 변경할 때도 사고가 참 잘 나는 편이었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 증가는 이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 기간을 또 늘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보험료를 올리는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 어떻게 준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필립공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는 제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운전을 포기하는 노인의 이동권을 대신 보장을 해줘야 하는 만큼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98년부터 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30만 건의 이 자진 반납이 이루어졌고 교통사고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지난해 7월부터 이 면허를 반납하는 노인한테는 이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지급한 결과 5천 명 정도가 이 면허를 반납했고 노인 운전자 사고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서울 양천구도 본인 명의의 차가 있는 이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이 관련 예산이 작다 보니까 추첨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경기도와 서울시, 대전시 등도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빨라도 내년이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예. 하지만 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 증가로 인한 이 지자체 재정난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재고용 수요가 커지면서 이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상황인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대책은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좀 더 실질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 도로 표지판 크기를 약 20% 정도 키웠고 예. 우리나라도 이 표지판의 크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도로 조명을 늘리는 정비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 이른바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를 발급해서 고령 운전자 보호에 나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처럼 지역별로 난립하는 이 노인 운전자 보호 마크, 이 실버 마크를 통합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분당과 용인 등 경기도 남부권에서는 이 병원과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 부근에
이 실버마크 부착 차량을 위한 어르신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이 실버마크를 부착한 차량과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운전자가 이 노인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과실을 물리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제도 역시 도로교통공단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수영 기자 여러 가지 제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진지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영 기자와 함께 관련 사안 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올겨울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3일째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내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안성은 14일, 충주는 15일을 기해 발생 농장 3km 이내를 제외한 곳의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자체와 농가 등에 당부했습니다.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화물차에서 통장을 훔쳐서 돈을 빼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49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고성군 영호면에 주차된 1톤 화물차에서 통장을 훔쳐서 현금을 빼내는 등 지난 2017년부터 19번에 걸쳐 5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면 손으로 뗄 수 있는 게 있고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걸 두고 요즘 논란이 많습니다. 둘 중 어떤 게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트병에는 내용물을 표시하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예고된 포장재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정도에 따라 라벨의 등급을 부여해 환경분담금 등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논란은 손으로 떼기는 어렵지만 비중이 1 미만이어서 물에서 분리됐다는 이른바 접착식 라벨에 재활용 우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접착식 라벨 생산업체들이 더 쉽게 뗄 수 있는 라벨에 재활용 곤란 등급을 매긴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환경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재활용되는 페트병 품질을 높이려면 라벨이 섞여서는 안 되고 페트병 내 이물질 제거가 중요한데 반드시 온수로 세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접착식 라벨은 비중이 1 이상이어서 물에 가라앉아 페트병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비접착 쓰면 그거는 물에 가라앉는 거라서 쓰레기만 양산할 뿐이지 재활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쓰레기 대란이 나서 쓰레기 처리할 데도 없는데. 환경단체들도 환경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중 1 이상의 비접착 라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 비율이 더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재활용을 더 방해해 버리는 결과로 나오니까 그걸 장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접착식은 떼기 쉽고 접착제를 쓰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접착식 라벨은 세척 과정에서 페트병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은 비접착식으로 떼기도 쉽고 물에서 분리가 잘 되는 라벨입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라벨 개발과 페트병 재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날씨가 어제보다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5.7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이 3도나 밑돌았는데요. 지금도 기온이 0.3도에 머물고 있어서 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이 찬바람 덕분에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 지역과 호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회복해서 마스크 없이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충북과 경남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아직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이 지역도 오후 늦게나 밤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구 7도, 광주 8도, 부산은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영남 곳곳에는 건조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면서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축구 팬들 잠 못 들게 하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토너먼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첫 경기는 프랑스와 영국을 대표하는 팀들의 격돌이었죠. 전쟁 같은 승부였습니다. 잠시 뒤 스포츠 기자와 주요 장면 정리합니다.